문제에서 낚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동피동 둘 다 아님? 이렇게 낚시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 위해서. 그래서 결합한 적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이해부터 아예 끝판왕에 심화된 내용에 대한 탐구까지 같이 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피동 표현, 민석이가 모기를 잡았다 이랬어요. 피동 표현이라고 제목해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의아하죠. 얘는 피동 표현에 반대되는 내용인 능동의 내용을 담은 문장이에요. 민석이가 모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다. 민석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기는 그 행위를 당한 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잡았다라는 서술어를 통해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요걸 피동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세요. 민석이가 모기를 잡았다를 능동이라고 한다면 모기가 민석이에게 잡혔다는 피동이에요. 되게 기초죠, 그죠? 민석이가 모기에게 했던 행동을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냐면 모기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즉 당한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의 내용. 그게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기는 원래 뭐였죠? 원래 문장에서는 객체이자 목적어, 르이 붙은 말이었는데 여기선 가가 붙은 말인 주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원래는 주어였던 요거는 이번엔 에게가 붙은 말. 에게가 뭔지 알면 조금 빨리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부사어로 바뀌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잡았다가 잡혔다가 되는 순간은 at과 ot의 차이가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추가됐다라는 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he가 붙었더니 잡혔다가 되더라. 요 크로스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다음과 같죠? 우리가 봤던 내용 그대로일 거예요. 피동 표현은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약간 익숙한 느낌. 익숙함의 출처는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영어의 수동태와 거의 양상이 같고요. 영어의 수동태도 모른다면 그냥 이런 느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입장 바꾸기가 나타난다.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의 크로스되는 느낌으로 문장 성분만 바꿔주면 능동이 피동이 되더라. 약간의 익숙한 느낌이에요. 나는 피동을 처음 보는데 왜 자꾸 익숙하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나올 사동 표현을 보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사동 표현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아예 좀 낯선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사동 표현의 반대말은 주동 표현이라고 해요.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주동과 능동은 뭐가 다른가? 주동과 능동에 대해 정답부터 딱 말합니다. 다른 거 없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주동이랑 능동이라고 다르게 쓸까요? 어떤 말의 개념을 설명할 때 꽤나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면 오히려 그것의 속성이 더 돋보일 수 있죠. 주동은 설명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뭐를? 사동을 설명하려고 만든 개념이고 사동이 무언가를 시키는 거라면 주동은 시킴 없이 자기가 직접 하는 거라는 개념이죠. 능동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말이냐면 피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피동이 약간 당하는 거라면 능동은 당함 없이 자기가 직접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주동과 능동은 사동과 피동을 설명할 땐 각각의 느낌이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 문장이다. 얘도 사동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 있죠? 얘는 당연히 주동 문장들일 거예요. 일반적인 문장이지만 이때만 주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약속 시간은 그냥 늦어요. 철수는 그냥 밥을 먹어요. 이 문장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마 사동으로 바꾸게 되겠죠? 사동으로 바꿨어요. 얘는 과거 시제가 추가돼서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시제가 없이 이야기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늦춘다 해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과거를 넣어봤어요. 약속 시간이 늦다라는 주동 문장을 사동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변화. 이상하지 않나요? 두 가지 문장이 같은 걸 말하고 있는지 혹은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건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아예 다른 이야기,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게 좀 사동은 특이해요. 주동이 사동이 될 땐 관련성이 있나 싶을 정도의 큰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거고 볼게요. 약속 시간은 그냥 늦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민석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할 거예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서 가만히 멀쩡히 늦게 존재하던 그 약속 시간을 늦게 만들죠. 이게 주동에서 사동으로의 변화예요. 사동의 포인트는 낯섦이에요.
주동과 사동의 관계가 낯설고 또 이런 변화가 낯설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또 하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건 그냥 철수는 혼자 밥을 잘 먹고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였는데 실제로 이걸 사동으로 바꾸면 철수의 성격까지 바뀌어요. 갑자기 뭐가 등장했죠? 또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여 갑자기 철수라는 대상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할 거예요. 아까는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더라 하는 변화에서 우린 히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늦다가 늦추다가 될 땐 추라는 게 붙었어요. 이 늦추었다 혹은 늦추다를 우린 사동사라고 말할 거예요. 또 하나 먹인다의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먹이다잖아요. 이 중에 이가 붙어서 이번엔 이가 붙어서 이것 또한 사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사동 표현으로 변화시키는지 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뒤에 나올 거니까. 아, 피동과 사동의 느낌은 이렇게 다르구나. 피동은 그냥 입장 바꾸기의 느낌이었다면 사동은 갑자기 뭐가 등장해서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서 관련성이 있나 싶을 정도의 문장으로 아예 뒤바뀜 되어버리는 것. 그게 사동이구나. 피동과 사동은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피동은 조금 그래도 익숙한데 사동은 되게 낯설구나 하는 느낌 정도만 알아가도 괜찮다는 거죠. 주동에서 사동으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약속 시간이, 약속은 꾸미는 말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시간이가 시간을로 바뀌었죠? 그럼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 게 맞겠죠. 늦다가 늦추었다가 됐어요. 이러면 늦다는 원래는 여기선 형용사예요. 그게 늦추다가 돼가지고 사동사가 됐는데 이런 걸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품사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 밑에 중요한 거 빼먹고 갈 뻔했네요.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 이건 언제나 사동 표현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또 하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는 철수에게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이번엔 부사어로 바뀌었네요. 또 하나, 밥을은 밥을이에요. 뭐야? 목적어는 똑같이 목적어로 바뀌게 되겠네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먹는다가 먹인다가 됐다. 이건 사동사가 되긴 될 건데 원래부터 동사였기 때문에 얘는 품사 변화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또 새로운 주어는 당연히 생기고요. 기본적인 주동에서 사동으로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다만 좀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본다면 앞단원에서 살펴본 적 있을지 모르는, 이미 공부되어 있을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뭘 위해? 자신의 기본적인 의미 완성을 위해 혹은 문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서술어는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걸 몇 자리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린 자릿수라고 하는데 서술어는 보통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더 필수 혹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부사어라는 걸 필요로 하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최소 한 자리에서 최대 3자리가 된다 하는 내용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봐봐요. 늦다가 늦추다가 돼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어떻게 변화하죠?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화할 때의 자릿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늦다는 하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시간이 주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늦다라는 아이가 늦추다가 되면서, 즉 사동사가 되면서 자릿수가 주어는 그대로 당연히 필요로 할 건데 이건 새로운 주어가 생겨서 일어난 변화예요. 플러스 1. 그리고 시간 2가 시간을로 바뀌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 변화를 겪었어요. 주어도 목적어도 어차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라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면 주동에서 사동으로 갈 때 자릿수 변화는 어떻죠?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그죠? 자릿수는 무조건 여기선 플러스 1이 됐다. 이거 돼요? 주어가 있었고 여기선 주어는 새롭게 등장해서 플러스 1,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요 느낌. 잘 보이게 지우고 다시 볼게요. 밑에 거. 먹는다가 먹인다가 될 때의 자릿수 변화는 어때요? 먹는다일 때는 그 문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 목적어 있으면 2자리예요. 2개가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실현이 된 거고 문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철수가, 즉 주어가 여기선 부사어가 됐어요. 근데 이 부사어는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얘는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밥을
이라는 목적어는 목적어로 똑같이 왔어요. 보여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됐다? 목적어는 어차피 필요로 하는 거니까 또 플러스 마이너스 0. 근데 아까 뭐가 생겼다고 했죠?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그러면 플러스 1. 주동에서 사동될 때의 변화의 경우의 수 두 가지예요. 1번과 2번인데 문법을 많이 한 친구들만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1번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동사 혹은 형용사. 밑에 이렇게 써볼게요. 타동사. 이렇게 두 가지를 vs 했을 때 위에는 이게 없고 밑에는 이게 있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목적어, 목적어. 얘는 목적어가 있고요.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목적어가 없을 땐 어떻게 되죠?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면서 목적어가 어떻게든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1.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의 자릿수 변화가 나타났다. 밑에는 어때요? 목적어가 있으면 그대로 목적어로 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주어가 에게로 바뀌었죠? 필수적 부사어로 바뀌니까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고. 근데 새로운 주어는 언제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낯섦을 느끼는 이유였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화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는 어떻게 된다? 언제나 플러스 1 된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결국 플러스 1이 되는구나 하는 그 변화의 양상을 보고 한번 들어본 적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는 언제나, 예외 없어요. 언제나 플러스 1, 한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 정도? 그러면 아까 능동에서 피동이 되는 변화는 살펴봤잖아요. 이번엔 그 능동에서 피동이 될 때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아까의 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잡았다가 잡혔다가 될 때 뭘 붙여서 됐는가? 아까는 히를 붙였잖아요. 언제나 히를 붙이면 피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많이 보고 외운 적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알려줄 거예요. 이히리기 돼와 같은 피동 접사에 의한 피동문 구성. 그걸 우린 짧다고 해서 단형 피동이라고도 하고요. 파생어를 만든다고 해서 파생적 피동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파생어를 만들지? 아까 했던 예시 그대로 볼게요. 먹다가 먹히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먹히다를 사전에 쳐보세요. 먹다도 있고 먹히다도 사전에 있을 거예요. 왜? 새롭게 파생어가 됐기 때문이죠. 파생어라는 건 뭐랑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들어봤어요? 어근 플러스 접사. 이 접사에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가 있다.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죠? 먹다에 히가 붙어서 다는요 얘는 어미니까 단어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먹이라는 어근 뒤에 붙은 히, 이 피동 접사들은 싹 다 접미사가 되는 거예요. 접미사에 의해 피동문을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얘네는 뭘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파생어, 즉 새로운 피동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피동사를 만들게 돼요. 피동사를 파생한다고 하죠. 파생은 단어를 만들었다, 파생어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얘는 사전에 등재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 정도. 일단 그 밑에 장형 피동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이 통사라는 건 국어에서 언제나 문장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똑같아요. 즉 문장 구조를 어떻게든 뒤틀어서 나타내는 피동이고 또 하나 긴 피동이다 해서 두 가지가 차이를 보이는 거죠. 어지다, 개되다 인데 여기 보조용언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얘는 왜 붙여쓰고 얘는 왜 띄었을까요? 그건 얘가 특이해서 그래요. 얘는 한글 맞춤법에 얘는 무조건 붙여쓰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특이한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어지다는 절대 뭐가 아니다. 접미사가 아니다. 붙여 쓰지만 접미사가 아닌 거예요. 왜? 1번에 속하지 않고 2번에 속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되다에 의한 피동문을 구성하는데 얘는 파생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보조용언을 넣어서 약간 문장 구조의 변화가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주면 딱 맞겠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해서 아는 건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해요. 그냥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단 이해를 한다면 1번은 짧다. 그리고 파생어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든다. 왜? 접미사니까 기존에 어근이 있다면 거기에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2번 길다. 장형 피동이니까. 얘는 문장 구조를 바꾸는 통사적 차원의 피동일 뿐이지 절대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지 않는다. 왜? 파생적 피동이 아니라 통사적 피동이니까. 어지다는 붙여 쓰지만 절대 접사가 아니다. 이건 맞춤법에서 새로운 규정이 있어서 붙여 쓰는 것뿐 어띠고 지다랑 똑같다. 즉 어지다, 게대다는 같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이 정도? 사동을 만드는 방법 똑같아서 설명은 길게 안 할게요. 아까 봤던 그 파생과 통사 똑같으니까요. 단형과 장형도 똑같아요. 단 얘는 우구추가 있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시키까지 포함시켜 놨어요. 그리고 통사적 사동, 즉 장형 사동은 아까는 두 개가 있었지만 이번엔 개하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아까 좀 의아했지만 안 본 거부터 다시 가볼게요. 피동의 돼. 이 돼는 도대체 뭐길래? 돼 혹은 사전에는 여러분 사전 기준으로 하면 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론 되다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얘는 뭐에 결합하냐면 한자어로 되어 있는 명사에 결합해서 결과적인 피동 동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파괴에 되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되는 분명히 이렇게 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미를 붙일 수 있어요. 파괴에 되가 붙고 뒤에는 다 자리가 있으니까 다가 붙어서 파괴되다 라는 단어를 하나 만든 거죠. 얘는 피동의 의미를 지닌 피동사가 맞습니다. 즉 품사가 동사죠. 근데 아까 얘는 파괴 한자어인 건 알겠고 아까 뭐라고 했죠? 품사가 명사라고 했죠. 이건 나중엔 이 중요성을 알게 될 텐데 되가 유일하게 피동에서 유일하게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다. 되가 붙을 때만 품사가 바뀌어요. 그게 아니면 이희리기는 싹 다 어디에만 붙어서 동사에만 붙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지 않는데 왜 피동사가 결과물인데 시작이 동사라면 동사가 동사된 거니까 품사를 안 바꾼 거잖아요. 다만 되다는 명사가 출발점이고 끝은 동사기 때문에 품사를 무조건 바꾼다. 얘만 바꾼다 라고 알고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소멸에 되가 붙으면 소멸되다가 될 거고요. 성취에 되가 붙으면 성취되다가 될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 시키는 이따가 과도한 혹은 뭐 이상한 사동 표현 해서 내용이 나올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키다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단어의 일부로 붙는 시키여서 앞말과 띄어쓰지 않죠. 그 정도의 차이예요. 성장시키다에서 성장이라는 말에 붙은 시키 혹은 뭐 소개시키다 이따가는 틀린 표현으로 다룰 거지만 이런 말은 가능하니까 소개시키다 해서 결합되는 이 시키는 어떤 말에 붙죠? 아까랑 똑같죠? 성찰, 소개라는 한자어 계열 명사에 붙기 때문에 얘도 품사를 바꿔요.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 모두 사동에서는 품사 바꿀 수도 있음. 왜? 형용사가 출발점인 사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출발점인 사동일 땐 품사를 바꾼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낮다, 낮추다, 높다, 높이다. 넓다, 넓히다. 좁다, 좁히다. 이렇게. 이 예시들을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더 해결돼요. 이희리기, 우구추 굳이 이걸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중에 몇 개의 접미사만 알고 있다가 붙여서 사동을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결과적인 단어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파생한다고 했죠. 파생어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단어들은 이미 사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추가 붙고 이가 붙고 희가 붙고 희가 붙었죠. 뭐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접미사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은 싹 다 형용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동의 의미를 말하는 사동사, 즉 동사가 종착역, 결과일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동사됐다. 품사가 바뀌었겠죠. 사동을 만들었을 때 그게 품사가 바뀌었다 혹은 바뀌지 않았다를 판단하려면 시작점이 형용사였는지 동사였는지 보면 거의 다 들어가요.
왜 거의다라고 할까요? 시키가 붙었을 땐 시작점이 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사동을 만드는 방법도 요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다만 단형사동은 짧고 파생어를 만드는데 품사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장형사동은 통사적 사동, 즉 긴데 문장 구조를 바꿔줄 뿐 절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고 자시고 그런 얘기도 절대 얘기될 수 없는, 그냥 보조용언이 붙어서 문장 구조가 좀 바뀐 그런 사동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뭐부터 정리하고 갈 거냐면 사동과 피동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사동과 피동의 약간 곁다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 사항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중피동에 대해서. 이중피동의 정의는 이래요. 그냥 피동의 의미가 중복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앞에 걸 외우고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단형피동 한 번, 장형피동 한 번, 즉 방법의 중복. 이게 이중피동이에요. 아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방법 중엔 무조건 약속이 있어요. 택 1, 이 약속이에요. 1번을 쓰든지 2번을 쓰든지 하나만 써라. 이게 약속인데 단형도 쓰고 장형도 썼다면 그건 방법의 중복이기 때문에 이걸 이중피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단형피동은 이힐이기 돼 중에 택 1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장형피동에선 95% 이상 어지다가 결합되게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이건 다 이중피동일까요? 아니요. 한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린 것 같아요. 이힐이기 돼 중에 하나 결합한 것 같고 어찌다도 결합한 것 같은데 왜 이중피동이 아닐까? 그건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중피동은 언제나 여러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는 확인돼야 돼요. 이건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는 방법 딱 알려드립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어지다를 제외하고 피동인지 확인할 거예요. 어지다가 붙기 전에 이미 피동이었어야 해요. 그래야 어지다라는 피동의 방법이 붙어서 또한 이중피동이 이루어졌겠죠. 이힐이기가 붙으면 무조건 피동 아닌가? 뭔 얘기야? 다시 가보면 이 사동에도 이힐이기가 똑같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즉 사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지다를 떼고 그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데 우린 아직 사동과 피동을 판단하는 법을 안 배웠죠. 그래서 약간 약식 방법으로 되게 대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울 거에 또 한 90% 정도는 해당되는 얘기예요. 주어가 당했는지. 주어가 당했다면 피동이고요. 주어가 당하지 않았다면 사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면 사동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하다로 고쳐서 말 되면 거의 90% 사동이에요. 그냥 무작정 당했다든지 무작정 시켰다든지 그런 의미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망하고요. 주어가 당했다면 피동, 아니면 사동 이렇게 가세요. 시키지 않는 사동이 더 많아요. 또한 요 당하다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요 정도의 의미지 된통 당했다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해볼게요. 잊혀지다. 직관적으로 어지다를 떼세요. 그럼 뭐가 남죠? 잊히다. 문장 대충 머릿속에서 만들어 볼까요? 그가 나에게서 잊히다. 그는 잊음을 당했네요. 그는 잊음이라는 행위의 영향권 안에 있네요. 그럼 얘는 피동이 맞으니까 이중피동이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밝혀지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이런 유식한 예시면 좀 더 좋겠지만 조금 더 쉽게 무식하게 해볼까요? 방 안에 불이 밝혀지다. 어지다를 떼볼게요. 그럼 뭐가 남죠? 밝히다가 남죠? 방 안에 불을 밝히다. 주어가 없어요. 내가 방 안에 불을 밝히다. 나는 밝아졌나요? 아니면 방 안이 밝아졌나요? 방 안에 불이 밝아진 것 같죠? 일단 의아해요. 주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개하다를 한번 붙여볼게요. 방 안에 불을 밝게 하다. 100%네요. 밝히다가 사동이니까 밝혀지다는 이중피동이다 아니다? 이중피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사동에 어지다에 피동이 결합한 그냥 피동이에요.
아니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결판을 어떻게 내는 건가요? 마지막에 결합한 게 기준이에요. 사동인 밝히다라는 거에 마지막에 피동이 결합했으니까 얘는 피동인 거죠. 그냥 피동이다. 이런 거. 붙여지다 어때요? 해볼 수 있나 이제? 붙이다. 내가 친구의 이마에 스티커를 붙이다. 나는 붙여졌나요? 아니요. 스티커가 붙여졌겠죠?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친구의 이마에 스티커를 붙게 하다. 괜찮네요? 그럼 얘는 사동인 거예요. 사동에 어지다가 결합했으니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피동이지 절대 이중피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나뉘어지다, 나뉘다가 되겠네요. 와플이 둘로 나뉘다. 와플은 나눠졌네요. 그럼 피동이니까 나뉘어지다도 이중피동. 괜찮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먹여지다, 먹이다. 내가 가축에게 사료를 먹였다. 나는 안 먹고 가축이 먹었죠? 한 번 더 점검해 보자고요. 개하다. 내가 가축에게 사료를 먹게 했다. 괜찮네요. 먹이다는 사동이니까 먹여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고 그냥 피동이다. 그 밑에 마지막 팁이 남아있는데 되어지다 보이면 그냥 이중피동 박아버리시면 돼요. 되어지다는 100% 이중피동이에요. 이 정도? 이중피동을 다시 정리하면 이중피동은 두 가지 방법의 중복이다. 단형피동은 이힐이기 돼 중에 하나가 쓰였을 것이고 장형피동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지다가 쓰일 건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혀지다니까 이중피동 아님?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특히나 밝혀지다 같은 예시는 언제나 장난칠 수 있는 예시고 되게 많이 문제에 나왔던 예시예요. 밝혀지다 같은 건 이중피동이 아니다. 어떨 때 이중피동이고 아니라면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어지다를 떼고 피동인지 확인해라. 어지다를 떼고 피동인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로 한번 검증을 해본다면 사동인지 피동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사동에 피동이 결합한 경우를 절대 이중피동이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피동이라고 가려내라. 결론 내라 하는 게 이중피동에서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요 정도? 예시 요 정도 가져가면 괜찮을 거예요. 대형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 얘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만 보세요. 봐봐요. 날씨가 풀렸다. 누가 풀었죠? 그가 감기에 걸렸다. 누가 걸었냐고요? 그녀는 슬픔에 쌓여있다. 누가 싼 사람이 없어요. 산 위에 달이 걸렸다. 달을 걸어놓은 사람도 없죠. 이건 국어의 특징이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외사항이지 우리가 이걸 능동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어에는 피동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요 정도? 요거 과도한 사동 표현 진짜 나오는 걸 다 대비하는 느낌이라서 하는 건데 이 중에 괜찮은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얘 안 돼요. 어려운 말로 해야 빠르게 정리되는 거라 방향성 있는 표현 플러스 시키다는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방향성은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 그게 시키다가 되어버리면 시키다는 보통 예를 들어보면 내가 남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미 방향성이 얘도 또 있죠? 방향성이 있는 말을 시키다를 써버리면 방향성이 2배가 돼서 튕겨나가요. 제일 유명한 소개시키다가 있죠? 민석이 고전적으로 영희로 해볼까요? 민석이가 영희에게 남자를 소개해줄 수는 있어요. 왜? 소개하는 건 이미 내가 얘한테 하는 방향성이 있는 행동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민석이가 영희에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소비하는 행위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시키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영희에게 남자를 소개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시키다만 하는 거예요. 영희에게 뭐가 남았죠? 소개가 남았기 때문에 영희는 소개가 가진 방향성을 어딘가로 소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영희는 또 고전적으로 철수가 나온다면 철수에게 남자 소개를 해주든가 아니면 친구인 영희의 친구 뭐 더 고전으로 가면 영심이로 간다면 영희가 영심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남자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소개를 하도록 시키는 게 돼버려요. 또 하나 금지시키다. 제가 만약에 어떤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떡볶이집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러면 그 친구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떡볶이집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가서 사람들을 못 먹게 막아야 돼요. 나는 시키다만 할 수 있고 그들은 가서 금지를 해야 되거든요.
금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한 방향성이 있죠. 내가 얘한테 금지를 시키면 얘는 금지하러 떠나야 돼요. 왜? 금지라는 행위를 하도록 제가 시켰거든요. 치사하죠.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도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있고 배우는 사람 있고 방향성이 있죠. 그걸 시켜버리면 얘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학생을 교육시켰다. 그럼 얘를 교육하도록 시킨 거죠. 그럼 가서 교육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된다. 얘네는 왜 되나? 감동은 내가 혼자 나한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동받고 감동하는 거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원인을 부여받아서. 근데 결과는 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없죠. 시키다 가능.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킨 거예요. 감동을 하도록. 즉 감동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성장시키다 얘도 가능해요. 나는 시킬 수 있어요. 성장을. 즉 성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하나밖에 없어서 중복이 안 돼요. 이런 내용. 교육시키다 안 되고 소개시키다 안 되고 금지시키다 안 된다. 다만 감동시키다 성장시키다는 된다. 이 정도. 여기까지가 사동피동에 딸려오는 곁다리 내용들이었고 이젠 사동피동을 판단하는 주된 방법 같이 해볼게요. 구독, 사동피동 찾는 방법. 여러분 만약에 100%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번에 사동피동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것이다에 걸어본다면 그리고 100% 이 문제를 무조건 맞히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2번까지를 챙기세요. 다만 나와도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어느 정도 운에 걸어보고 싶다면 2번 스킵하고 하세요. 2번은 100%를 위해 준비한 거고 1, 2, 3, 4를 다 하면 무조건 다 찾을 수 있어요. 다만 2번 없어도 거의 다 찾아진다. 이 정도. 1번 사동피동에 관여하는 요소를 찾는다. 국어에서 무언가가 결합됐는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봐봐요. 이희리기 우구추 돼 시키 어지다 개되다 개하다. 구별해서 알아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뒤죽박죽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피동과 사동을 나타냈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2번을 보는 건데 분리 가능성을 체크한다. 왜 할까요? 결합한 적 있는지 알기 위해. 얘는 뭐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낚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동피동 둘 다 아님 이렇게 낚시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 위해서. 그래서 결합한 적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하는 거고 사동 혹은 피동이 실현된 적은 있어? 를 보는 게 1번, 2번의 과정이에요. 얘는 100%를 위한 방법인 거죠. 사동, 피동 둘 다 아님 이런 게 문제에 안 나온다면 굳이 2번처럼 분리 가능성 체크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사동 혹은 피동이겠지 하고 풀어도 되는데 2번까지 해야 100%가 됩니다. 어떤 낚시를 피할 수 있다? 사동, 피동 둘 다 아님 이런 낚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3번 주어가 당했는지 확인한다.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던 거에 2번만 1, 2번만 더 하면 끝나요. 당했다는 것은 행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당했으면 피동, 당하지 않으면 사동이다. 사동은 꼭 시킨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죠. 물론 아까 했던 그 검증 방법이 어떤 정확성을 더해줄 겁니다. 사동은 한 번 더. 개하다의 의미로 설명 가능? 가능하면 사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 1, 2, 3, 4 숙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분리 가능성을 체크한다 해서 100%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걸 왜 스킵하라고 하지? 엄청 어려운 게 있어요. 미리 힌트를 줍니다. 르 불규칙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는 매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일단 첫 번째는 시제를 빼세요. 기본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시제만 뺀다 생각하세요. 보이다죠? 그러면 이가 결합했어요. 그죠? 아니죠.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이를 떼봐야 돼요. 떼보면 보다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가 결합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동 혹은 피동이에요. 그는 봄을 당했나요? 아니면 그가 자신감을 보게 했나요? 그는 매사에 내 자신감을 볼 수 있도록 행동했죠? 그러면 사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죠? 그 다음 그의 엉큼한 속내가 훤히 보였다. 똑같네요. 보이다에서 이를 결합했고 그러면 사동 혹은 피동이니까 주어를 체크해야 돼요. 주어는 속내예요. 주어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내는 봄을 당했네요. 그죠? 누군가 그의 속내를 봤을 테니까. 속내라는 대상이 갑자기 그 훤히 보이게끔 행동하게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게 하나?
포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피동이다. 돼요? 시제를 뺀다. 맡기다. 여기서 기를 떼면 어때요? 맞다. 괜찮네요. 얘는 사동 혹은 피동이에요. 주어는 뭐죠? 그가 맡았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게 했나요? 맡게 했네요. 사동이다. 돼요?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시제를 빼세요. 돌리다. 이히디기 우추 중에 뭐 보이죠? 리가 보이죠? 떼보세요. 돌다. 그러면 사동 혹은 피동인 거예요. 주어는 뭐죠? 그가 돌았나요? 안 돌았죠? 그가 지구본을 돌게 했네요. 그죠? 그럼 사동. 돼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시제를 빼볼까요? 놓이다. 이를 떼보면 놓다. 괜찮네요. 놓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주어는 뭐죠? 주어는 마음. 마음은 놓아졌네요. 그러면 피동. 마음이 무언가를 놓게 한 건 아니니까. 사동 혹은 피동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가 결합한 적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빨래를 햇볕에 말렸다.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주어가 없으니까. 어려운 이유 두 번째, 해보면 알아요. 결합관계를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말렸다. 그럼 말리다가 되겠네요. 이히리기 우추 중에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죠? 리가 있어요. 리를 분리해보세요. 말다.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동도 피동도 아님. 이러고 끝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예시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사동도 피동도 아닌 예시가 아니라 얘는 결과적으로는 사동이 될 거라서 어려운 예시가 되는 거예요. 리를 뗐는데 말다밖에 안 되던데? 그러면 리가 결합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왜? 정답이 사동이라면 리가 아니라 다른 게 결합했을지도 모르죠. 빨래를 햇볕에 말렸다 할 때 기본적으로 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요게 떠오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르다. 마르다의 어간만 보면 어간은 마르잖아요. 여기다가 아서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우린 불렀던 것 같아요.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근데 이건 활용이니까 어간과 어미 결합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이건 어미라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기억나나? 마르에다가 고를 결합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마르고. 이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지만 얘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미라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건 또 아닌가 봐요. 뭐가 중요했냐면 모음 어미가 중요했던 거예요. 즉 어미인 사실보다 모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럼 진짜 만약인데 마르에 이가 결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이히리기 우추 중에 이 있잖아요. 이 먹이다 할 때 이 마르에 이가 결합하면 얘가 얘 되는 거랑 똑같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마르가 말리을 즉 요 아서를 제외한 형태 말리을이 됐던 것처럼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말리을 플러스 이 거기다가 만약에 다를 붙일 수 있다면 말리다가 되겠네요. 우리는 말리다에서 리를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리가 아니라 이가 결합했다면 마르와 이가 만나는 과정에서 마르는 말리을 즉 르 불규칙 활용을 겪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가 붙으면 말리다가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 시제가 붙으면 말렸다가 될 거잖아요. 즉 얘는 사동이다. 사동인지는 이따 봐야 알겠죠? 일단 뭐가 결합했다?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사동 혹은 비동이다. 근데 왜 사동이라고 딱 못 박았을까요? 주어를 정하세요. 내가 빨래를 햇볕에 말렸다. 내가 말라졌나요? 아니면 내가 빨래를 햇볕에 마르게 했나요? 마르게 했으니까 사동.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르 불규칙 활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따 예시 또 나옵니다. 밑에 볼게요. 피곤해 눈이 자꾸 감긴다. 시제를 지워버리면 뭐가 남죠? 감기다. 이히리기 우추 중에 기가 보여요. 떼보니까 감다. 그러면 주어는 뭐죠? 눈은 감아졌네요. 피동. 이따가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형이 동생을 울렸다. 이번엔 빠르게 해볼까요? 리가 보이죠? 사동 혹은 피동이에요. 그죠? 울다가 되니까 형이 울었나요? 안 울었죠? 사동.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남기다 해서 기대면 남다. 가능하니까 사동 혹은 피동이에요. 우리가 남았나요? 용돈을 남게 했나요? 남게 했으니까 사동. 사건의 진실이 기명사에 의해 밝혀졌다. 아까 봤던 낯 익은 거 있지 않나요? 얘는 피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중 피동이 절대 아니다. 였고 어지다 보이면 그냥 피동이에요. 이중 피동이 아니면. 요 두 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석이는 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의 가격을 내렸다. 이랬어요. 시제 빼볼게요. 내리다. 이희리기 우추 중에 뭐 있죠? 리가 있죠. 리를 분리해볼게요. 내다. 안 되네요. 사동도 피동도 아니다. 결판 내기 전에 아까처럼 무슨 마르다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나?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내이다.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얘는 결론 지으세요. 뭐라고? 사동도 피동도 둘 다 아닌 예시. 별표 많이 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그냥 내렸다의 반대말 정도니까 올렸다도 역시 사동도 피동도 아닐까요? 아니요. 얘는 사동 피동 중에 하나예요. 결론에 맞게 한번 해석해보세요. 올리다가 있어요. 아까처럼 같은 과정 겪을 수 있겠죠? 리를 분리해보면 올다. 뭐야? 사동도 피동도 아닌 거 아니야? 아까처럼 생각하세요. 리가 아니라 다른 게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얘와 관련된 다른 또 힌트를 준다면 르가 포함된 동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오르다가 있네요. 그죠? 오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가 결합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얘는 어간이 올 리을이 되고 여기에 이가 만난다면 올리다가 될 수 있네요. 그럼 얘는 사동 혹은 피동이다. 주어는 민석인 것 같아요. 민석이가 올랐나요? 아니면 물건의 가격을 오르게 했나요? 오르게 했으니까 사동. 얘는 사동이 되고 뭐가 결합했냐고 물으면 얘는 이가 결합했다고 말해야 돼요. 리가 아니라. 르 불규칙은 여러분 오르가 올 리을이 되는 거고요. 누르가 눌 리을이 되는 겁니다. 요 애매한 어간의 형태를 기억하세요. 아까는 뭐 있었죠? 마르도 있었죠? 마르가 말 리을이 되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이만 결합하면 사동 혹은 피동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차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해서 그냥 우 보이면 우를 떼세요. 채다 이상하죠? 차다에 이랑 우가 둘 다 붙은 사동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건데 이것도 뭐 왜 그런지는 알고 갑시다. 얘는 왜 그러냐면 중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차다가 있어요. 중세국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모음을 결합할 수 있었답니다. 얘를 채다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죠? 발음은 차이다와 같았어요. 즉 말할 땐 차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에 이가 붙은 그런 사동 표현과 똑같았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사람들이 채다를 뭐라고 읽기 시작하죠? 채다라고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 기준으로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즉 사동 혹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를 떼지 않고 채다에다가 우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이와 우가 둘 다 붙어서 뭔가 막 사동을 강조하려고 했나 하는 것처럼 사동의 전미사가 이중으로 결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사동의 전미사가 이중으로 결합했을 때 이걸 이중사동이라고 부르는가? 이중사동이라는 문법적인 오류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중피동만 오류니까 이중사동이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사동의 전미사는 그게 몇 개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예시가 꽤나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가 있고 우를 뗐을 때 그리고 이랑 같이 뗐을 때 차다. 가득 차다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사동 혹은 피동이다.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우구추가 걸리면 사동 피동을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동이에요. 얘는 사동이다. 친구가 찬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차게 했으니까요. 포로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시제 빼세요. 물리다. 리 빼볼게요. 물다. 괜찮네요. 포로의 입에 누가? 내가 이래볼게요. 내가 포로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내가 물었나요? 아니요. 내가 포로의 입에 재갈을 물게 했죠. 얘는 사동이다. 민석이는 시험 기간에 당황한 나머지 쉬운 문제를 틀렸다. 맨날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 올렸다 같은 거니까 얘는 사동 혹은 피동일까요? 둘 다 아니다. 해볼게요.
틀리다 돼 있는데 리를 떼보면 틀다 안 되죠? 그러면 르가 포함된 이 의미랑 비슷한 단어가 있나 생각해봐도 트르다도 없죠. 그럼 얘는 둘 다 아닌 걸 확정 짓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중요하다? 트르다 정도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틀 리을이 돼서 여기에 이가 붙으면 틀리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만 트르다라는 동사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어떤 식으로든 차동도 피동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답은 둘 다 아니다가 될 거예요. 이 방법을 가지고 추가로 올려주는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고 연습해보세요. 그러다가 틀린다? 그럼 다시 방법을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방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포괄할 수 있게 방법을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분석해낼 수 없는 차동피동은 없어요. 뭐만 주의해서? 르로 끝나는 말들만, 그게 기본형인 말들만 주의해서 올 리을, 눌 리을처럼 그리고 어떤 이를 결합하는 그런 형태만 주의하면서 차동피동 분석해 본다면 아마 100%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얘는 약간 걱정돼서 넣어놓은 좀 TMI인데요. 여기까지 그냥 보고 그냥 끄셔도 되고요. 볼게요. 단형사동과 장형사동에 뭘 보는 거냐면 의미 차이. 문제 가끔 나와요. 가끔. 단형사동은 아까 봤던 이히리기 우추 붙이는 거죠. 장형사동은 개하다 붙이는 거예요. 의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직접사동이 뭔데? 직접사동의 기준은 이거예요. 물리적 힘. 간접사동은 결과적 원인 제공. 즉 이히리기 우구추 시키 같은 걸 붙이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냥 원인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형사동은 무조건 결과적 원인 제공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아이에게 만세 하고 옷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야 옷 입어라 할 수 있죠. 근데 밑에 얘는 뭐만 가능하다? 간접만 가능함. 즉 옷을 입게 하였다 라는 문장은 절대 만세해서 옷을 넣어주는 그런 걸 서술할 수 없어요. 얘는 직간접. 돼요? 밑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얘야 아 해서 숟가락을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야 밥 먹어라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면 네 아버지 하고 먹었어요. 그럼 먹인 거예요. 그 밑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이건 절대 아 하면 안 돼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안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직간접이 되고 얘는 뭐만 된다? 간접만 된다. 이 정도?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이 화면에 있는 게 답니다. 이 예외는 무조건 이 서술어의 특징 때문에 간접만 가능해요. 그녀는 오늘 자신의 남자친구를 웃겼다. 물리적 힘으로 사람을 웃게 할 수 없어요. 간지럽혀서 웃긴다. 간지럼을 안 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웃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뭐만 된다? 간접만 되고 간접만 돼요.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웃음의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물리적 힘으로 웃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밑에 선생님께서는 민석이에게 책을 읽혔다. 얘는 직간접 다 되지 않을까요? 근데 민석이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오늘은 진짜 기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진짜 책 읽는 거 빼고 다 할게요. 절대 안 읽을 거예요. 이러면 선생님이 민석이에게 책을 읽게 할 방법 없어요. 물리적 힘으로 책을 읽게 한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서가 책 읽어라 하는 간접사동밖에 안 돼요. 간접이에요. 또 갑자기 홍근이가 나를 울렸다 이랬는데 홍근이가 나를 울린다? 울릴 수 없어요. 때리면 울릴 수 있지 않나? 아니요. 맞는다고 무조건 우는 것도 아니고 그 맞아서 슬퍼서 우는 거고 아파서 우는 거지 원인을 물리적 힘으로 제공할 수 없다. 얘는 이 울다라는 건 슬픔에 의해 눈물이 난다는 의미예요. 또 때려도 맞을수록 강해지는 신호들도 있기 때문에 눈물이 무조건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만 된다 얘도 간접만 된다. 웃기다, 울리다, 읽히다.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예외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일반적인 내용부터 예외까지를 같이 본 거고 단형사동과 장형사동의 의미 차이라는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면 아마 오늘 본 내용을 넘어가는 사동피동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길게 모든 내용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예외 없이 아마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같이 올라간 문제 풀어보면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얼마 안 남은 기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